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또 우려 부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히 금리 인상기에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츠의 주가 수익률이 통상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보통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구간은 이 경기 침체를 겪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기에 보통 이렇게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상은 보통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면서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이 임대료를 계약할 때 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계약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시기에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동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까지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리 상승 시기에는 이 임대료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예. 이 비용 상승과 이 가치 하락 우려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서로 힘싸움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또 기사에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는 부동산이 제일이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제일이다는 아니지만 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임대료 상승으로 해서 예. 이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아니면 그런 섹터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부동산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은 비용만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이 힘싸움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봐야 되는 거고 예. 지금 현재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 긍정적 요소가 좀 더 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이지스 자산운용과 3프로TV가 함께 기획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주제는 2프로가 좋아하는 부동산 그 중에서도 리츠 이야기를 네. 오늘 집중적으로 해드릴 텐데요. 네. 리츠 좋죠. 주식시장에도 상장도 돼 있고 예.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고. 이제 안승찬 기자는 예. 굳이 뭐 소개 안 해도 다 안승찬인 거 아는데 뭐 굳이 하면서 바로 끼어듭니다만. 네. 예, 저는 2프로고요. 저의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오른쪽, 네. 제 느낌에서는 왼쪽에 앉아 있는 안승찬 기자와 함께 네. 오늘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은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예. 리츠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셨어요. 이건희 팀장님, 박준우 팀장님 두 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츠라고 하는 거는 예. 오늘 리츠를 가르쳐 주시러 오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압니다. 리츠 쉽잖아. 그러니까요. 리츠 다 아는 거였어? 공구 설명해 주세요. 조각 뭐예요? 투자. 돈을 모아서 음. 펀드에서 자산운용사에서 돈을 모아서 음. 거기서 부동산을 사. 사. 그리고 배당 이수익이 나오면 월세 나눠줘. 받는 거 나눠줘. 그게 리츠잖아요. 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 끝. 그러니까 건물을 조각 투자하는데 그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 네. 끝. 리츠. 우리 그거 말고 더 배워야 될 더 게 배워야 될게 있습니까? 많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긴 한데 거기까지는 안다고 치고. 거기까지. 네. 정말 얕은 수준으로 알잖아요. 뭡니까 리츠가 뭐냐고 여쭤보면 보통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거기서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뭐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리츠는 뭐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인데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법규상 부동산 투자 회사라 지칭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냥 리츠라고 부릅니다. 뭐 예. 신한 알파 리츠, NH 오런 리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리츠는 법률적으로 뭐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동산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츠가 하나의 기업으로서 뭔가 이렇게 배당 정책, 확고한 배당 정책을 가진 기업이자 아니면 주주 친화 정책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력 사업인 회사. 네. 다 소유하고 그게 운영하는 리츠다. 네, 소유하고 운영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만드는 게 주력이고 네. 농심은 라면 만드는 게 주력이면 리츠는 부동산을 소유 관리해서 월세 받는 게 주력이다. 좀 너무 쉬운 사업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상장 리츠의 초기 단계라서 예. 아직까지는 건물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머물고 있는데 음. 사실 저희가 글로벌 상장 리츠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글로벌 상장 리츠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되고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큰 리츠들을 보면
운영을 한다는 게 음. 단순히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개발하기도 하고요. 어떤 시점에 따라서는 자산을 매각하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 따라서는 자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는 레버리지를 높여서 자산을 더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줄여서 자산을 팔기도 조금 하고. 더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정말 운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이익의 90% 네. 무조건 이익이 나면 90%를 반드시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리츠는? 네, 사실 제가 의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를 배당하게 되면은 네. 네. 법인세를 면제받게 돼 있어요. 리츠 회사가 네, 리츠 회사가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런 왜요? 혜택을 왜요? 줘? 왜? 뭐 제가 리츠를 많이 이렇게 설명할 때 뭐 경제 주체 세 개의 요소에 다 제가 리츠가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기업 예. 가게 정부. 네네. 예. 기업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서 성장성 굉장히 높은 곳에 재투자할 수 있고 저희 일반 뭐 국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우리나라 서울의 이제 평균 아파트 가격이 뭐 12억 대가 넘어갔는데 젊은이들이 이게 투자하는 단계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리츠를 통해서는 우량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굉장히 쉽게 투자할 수 커피 있다. 한 잔 값. 네. 예, 맞아요. 네. 그런 카피라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리츠에 투자해서 뭐 대기업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우량한 부동산에 뭐 이익을 받고 그런 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 자체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이걸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뭐 법인세 면제 혜택이나 사실 되게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이 불편하는 걸 알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건물을 사거나 하는 게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츠를 사면 사실은 내가 한 주만 사도 네. 이만큼은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약간 세제 혜택을 준다. 그 네. 대신 조건은 이익이 나면 90%를 반드시 배당을 해라. 네. 그게 조건이다. 맞습니다. 아. 배당을 하게 되면은 법인세를 면제해 주니 예. 보통 리츠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네. 당연히 법인세를 면제 받아야 되니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극대화할 수 있으니 이 90% 이상을 배당을 하고 있다. 예. 사실 좀 첨언 드리자면 사실 예. 이 리츠라는 거는 하나의 이 회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네. 보통 역사적으로 이 제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리츠 제도라는 거를 뜻하기도 하는데 예. 이 리츠 제도가 제일 처음 이제 시작된 1960년에 미국의 상황을 그때 왜 리츠가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그 주요 이유가 이제 앞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좀 돈 많은 사람들의 소유물이었던 이 상업용 부동산을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이익이 좀 돌아가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 고민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계속 다듬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 유인책을 이제 줘야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리츠 입장에서는 법인세 면제해줘서 이중과세 문제가 좀 없도록 투자자 최종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리츠라는 거는 제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업용 부동산을 일반 대중들에게 이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예. 이중과세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법인세가 먼저 떼지고 그 다음에 이 배당 소득세를 투자자 입장에서 또 떼면 네. 이게 이제 두 번의 이 과세가 세금을 일어나게 냈죠. 되는데 예. 법인세를 면제해주게 되면 이 임대료 수익이 그냥 개인 엔드 단에서 개인 투자자 단에서만 그냥 이 배당 소득세만 그렇지. 지불하면 아. 되니까 내가 원룸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 네. 그 월세 그대로 받아서 나는 이거 내 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네. 리츠를 거치면 거기서 한번 떼고 월세 받고 네. 리츠가 벌면 그치. 리츠가 번 거 법인세로 내고 또 그걸 나한테 배당하면 이 싫지. 세금 떼인 돈을 배당으로 받고 배당 받을 때 또 세금을 또 내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중과세는 막아줄게. 맞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이니까 다른 나라 리츠도 이중과세는 이렇게 막아줘요 보통.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리츠라는 제도는 기본 틀이 이제 이 사항입니다. 이 어느 세금을 정도의 면제해주고. 어느 정도의 그 임대료를 배당해주면 이 법인세는 면제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예. 그 이제 나라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이거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요즘 그 유행인 부동산 조각 투자 네. 그거 한 50억 모이면 어디 뭐 인사동에 상가 건물 하나 사서 예. 그거 조각 투자하고 있고 그러다 이제 좀 벌면 해체하고 그것도 세금 그것도 생각해 혜택이 보니까 있어요? 그거 하는 주체가 법인일 테니까 예. 그럼 법인세 내야 될 텐데. 법인세 내고 또 남는 것도 일로 보내고 하면 그건 이중과세이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아직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안 된 건 이중과세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랑 또 일반적인 부동산 펀드가 있는데 저는 네. 좀 이거랑 리츠랑 좀 다르다, 구별해서 봐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부동산 펀드는 이렇게 만기가 있고 네. 어떤 특정한 물건을 매입해서 이제 만기 때 청산해서 청산된 이익을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리츠는 회사이고 이게 영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설명을 드릴 때 편의점이랑 좀 많이 비유를 해요. 만약에 어떤 편의점 한 개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편의점은 예.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그 입지를 잘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편의점 한 10개 정도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굉장히 그 10개 입지를 잘 볼 텐데 네. 만약에 편의점 편의점 그 주식에 투자한다. 네. 그럼 한 1만여 개가 넘어가거든요, 편의점들이. 네. 그때는 그 1만여 개 다 입지를 다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편의점이 얼마나 가맹점을 잘 모으고 운영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예. 리츠가 좀 성장하다 보면은 해외 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의점 자체 하나의 점포보다는 아. 편의점 기업에 더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더 가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고. 그럼 리츠라고 하는 회사는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보통? 여러 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전에 국내 리츠가 영세할 때는 리츠 하나에 건물 하나.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아. 1리츠가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해외에는 이제 좀 많이 성장한 사례를 보면은 오피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대표적인 미국에 있는 오피스는 오피스가 300개예요. 오피스 리츠 어떤 하나는 네, 건물 가지고 있는 300개, 건물이 300개, 300개가 300개. 있어요. 근데 매년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은 건물이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개발해서 하나가 더 늘어나고 인수해서 하나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리먼 터지기 이전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고평가 영역에 갔는데 네. 그럴 때는 또 건물들을 많이 팔아서 배당으로 지급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팔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월세를 배당해 주는 것도 배당이지만 1,000억에 샀던 건물을 2,000억에 팔면 생기는 1,000억이라는 차익도 배당을 해 주죠. 네, 그거에 그럼- 대해서는 네. 팔면 판 거의 90%를 배당해 줘야 돼요? 현재로서는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네. 원본 자체는 재투자할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팔았다. 500억에 사서 1,000억에 팔았다고 하면 500억의 원본과 500억의 차이죠. 차익이 있는데 생겼죠. 이 원본 500억은 다른 건물로 재투자할 수 사실 있고 배당 안 해도 되고. 네, 배당 안 해도 되고요. 이제 차익 500억은 투자자한테 배당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차익 500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거고 배당하면 또 역시 배당소득세는 각자 내는 거니까. 근데 네. 거기서도 법인세는 면제. 예, 당연히 리츠는 법인세가 면제가 되고요. 대박이네. 네. 그러면 보니까 리츠는 음. 곧 건물 팔 때를 사야 되는 거군요. 이 리츠가 갖고 있는 건물이 아니, 10개인데. 아니 그럼 그러네. 잠깐만. 그럼 리츠는 리츠를 만들어서 네. 아파트를 한 1,000채쯤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양도세도 안 내. 양도세도 안 내. 종부세도 안 내. 종부세도 안 내요? 종부세 안 냅니까? 지금 공모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뭔가를 세금 내긴 낸다는 뜻이에요. 네네네네. 무슨 말이죠? 이게 매년 리츠도 건물을 갖고 있어서 재산세를 내게 돼 있는데 어려운 예. 거라도 네. 설명해 주셔도 돼요. 아, 예. 야, 분리과세 같은 건 좀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저 눈빛을 봐라. 모르는 것 같지 않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리츠는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건물을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게 돼요. 근데 재산세 이제 건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걸 또 모아서 세금이 한 번 더 종합과세해서 세금이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종부세죠. 예, 그게 종부세인데 리츠는 개별 자산의 이제 그 재산세에서 거기서 내는 걸로 거기서 끝납니다. 끝나고. 종합과세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종부세는 안 내고. 종부세는 아예 계산 안 그럼 하는군요.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고. 대박인데요.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이 꺾이지만 웬만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고 월세를 받는다고 해서 건보료가 늘어나지도 않죠. 네, 그렇죠. 그렇지. 이런 특혜를 많이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아 리츠가 그런 거군요. 아니 그런 세제적인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잘. 뭐 리츠는 사실 라운지는 꽤 말씀하셨던 대로 꽤 되긴 됐는데 기업들이 왜 그렇잖아요. 사람도 돈 벌면 집부터 일단 좋은 거 사자 하듯이 기업들도 돈 벌면 꼭 건물 사잖아요. 4억. 4억을 이렇게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4억을 또 이렇게 올렸다가도 요즘은 이렇게 막 팔고 그러던데 나는 굳이 왜 우리가 4억 있냐 그냥 임대해서 쓰면 되지. 그 돈으로 뭐 기업을 M&A 하자. 이런 수요가 또 많아진 측면이 있습니까? 그것도 리츠가 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과거 이전에는 대기업이 내가 본사로 쓰고 있는 건물에 누군가한테 이 건물을 팔고 임대료를 낸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거 안 내려고 내가 건물 4억 산 건데. 네네. 예. 근데 최근에 뭐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SK 본사가 사용하고 있는 SK 서른 빌딩이 리츠로 유동화가 됐거든요. 예. 사실 SK 그룹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신성장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물을 유동화해서 세일 앤 리스펙. 예 맞습니다. 현재는 임대료를 내면서 쓰고 있고요. 그 돈을 다른 쪽에 더 재투자할 수 있겠죠. 그 SK를 시작으로 이게 좋은 레퍼런스가 돼서 다른 대기업들도 SK가 이런 걸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 관점에서도 사실 제가 이전에는 주식 매니저였는데요. 예. 주식 투자 관점에서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주가가 주식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냐, 예. ROE라는 지표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나라는 PBR이 굉장히 좀 낮았어요.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PBR이 굉장히 높죠. 예. 근데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ROE가 낮거든요. 그만큼 자본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묶여 못하고 있었다. 묶여 돈이 1조 원이 있었는데 있어도 9,500억짜리 빌딩을 사서 하나 거기서 묶여있었으니까. 근무하면서 이제 500억 가지고 뭐 옷 장사하면 그거 몇 푼이나 벌겠어요. 그거. 네,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자본을 새롭게 훨씬 더 좋은 쪽에 활용하게 된다면은 ROE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츠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기사들을 예전에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이제 끝물인가 보다. 계속 그렇지. 오를 것 같으면 그렇지, 기업들이 팔겠어? 할 리가 있어? 이것들이 리츠한테 떠넘기고 있네 아주. 그런 생각은 그렇게 억지야. 보는 건 이상한 겁니까?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근데 방금 리츠를 좋은 수단으로서 유동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 그냥 건물 팔아도 되는데 굳이 왜 또 리츠한테 넘기냐라고 했을 때 네. SK 같은 경우는 각 리츠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절반 정도는 나도 지분을 가지고서 거기서 나온 임대료 배당 수익에 대해서 당연히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이 리츠의 주가가 상승하는 데서도 나도 당연히 그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 이 가치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완전히 매각했으면은 내가 SK인데 내가 SK 본사 사용하는 건물에 새로운 건물주가 나 이거 다른 용도로 바꿔야겠다. 아니면 다른 임차인에 받아야겠다 하면 나가라고 네, 네.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건물에 대한 지배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이 건물은 이제 완전히 내 소유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지배력도 가져가고 이 건물의 가치 상승도 함께 공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리츠다. 본사 사옥을 IPO한 거구나. 그런 셈이죠. 네, 맞습니다. 대주주 지분은 그대로 갖고 내가 있으면서. 실제로 쓰는 건 절반만 하니까 절반만 하고 절반 칩한 거지. 근데 50일 갖고 있으면 다 맘대로 하지. 굳이 내가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거와 관련돼서 또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해서 리츠가 더 발달된 게 있는데 예. 이 대기업들이 이 유동화를 할 때 단순히 팔아버렸을 때는 이 세금을 한 번에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예. 만약에 리츠로 해서 현물 출자라고 하는데 이제 리츠에게 건물을 넘긴 다음에 그거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예. 이거를 일정 기간 이후에 야금야금 이제 팔아가면 사실 예. 한 번에 팔 때보다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서 부담감도 좀 적고요. 또 그 사이에 만약에 또 리츠 주가가 오른다면 또 더 좋은 가격으로도 또 기업 입장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유동화를 한 번에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제도가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사실 저희도 한국 리츠가 더 성장할 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이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서 예.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근데 이러한 전략 그 자산을 좀 낮추고 신규 사업에 뭐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동화 전략 그리고 이러한 또 세제적인 혜택을 기업들이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만 또 정착된다면 분명히 리츠 시장이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거 리츠에 그냥 유동화 시키려고 예.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사실 제 생각엔 그런 요인도 있어야 이렇게 상장 리츠가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주체가 그냥 손해를 보면서 이거 좋은 가격도 아니고 손해 보면서 넘기려 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 좀 예. 이러한 요건들이 맞아서 아하. 이렇게 흘러갈 때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상장 리츠가 더 커졌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자본 시장 이런 모습 측면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분명히 좋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기자는 마치
유동화할 건물이 있는 것처럼 내일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봐요? 전혀 없습니다. 제 집도 없는데요. 뭐. 아니 근데 이거를 보니까 네. 사실 완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가 배당도 많이 주고 좋은 걸 다 알잖아요. 뭐 그렇게 배당도 많이 주고 뭐 좋네. 하는데 아니 이것도 주식이니까 네. 뭐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가 있으면은 내가 수익률 한 5%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주가가 또 떨어지고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리츠의 주가는 왜 오르고 언제 오르는 그거 겁니까? 뭘 봐야 됩니까? 그럼 리츠가 내리면 좋은 왜 거는 우리가 내린 많이 거야? 알아요. 근데 네, 그 선뜻 그게 잘 안 가는 거죠. 사실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 이와 리츠의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수렴한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 부동산은 당연히 다 체감하고 계시듯 중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시기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사실 미국 리츠가 굉장히 오래돼서 미국 리츠에 대해서 제가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데 예. 미국 리츠의 장기적인 수익률이 일반적인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높은 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해 하시는데 저는 과거에 주식 투자 매니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최근에는 성장주가 굉장히 득세했었죠. 예. 근데 성장주를 얘기할 때 저희가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예. 새로운 기업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파괴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예. 내가 주식 투자 기업을 잘못 골랐다면은 잘 골랐다면 굉장히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 쇠퇴하는 기업을 골랐다면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결국 또 주식이 그렇죠. 우하향할 수 있는 경우도 예. 굉장히 많거든요. 예. 실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빼고는 그랬고요. 예.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새롭게 뭐 찍어낼 수도 없고 일반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지만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새롭게 땅을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자산들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한 가격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리츠도 당연히 상장돼 있어서 주식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내리거나 오르거나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 수렴해서 이렇게 상승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리츠가 한 번씩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예. 오버슈팅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정을 또 받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금융시장과 좀 밀접하게 연관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밸류 그 리츠가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부동산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가 대비 주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시가를 다 합쳐서 그게 리츠의 시가총액하고 비교해서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겠지. 내가 그러면 1조 원짜리 건물 3개를 갖고 있는 리츠인데 리츠의 시가총액은 2조다. 그러면 그럼 이거 다 3조여야 팔면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왜 생각하는 거예요? 2조지? 그러면 저평가. 이게 4조가 되면 고평가 이런 겁니까? 너무 단순한 아니, 계산인 네, 것 같은 느낌인데. 단순한 계산 같은데 예. 저희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유명한 해외에 있는 리츠 투자하는 전문 운용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네. 보통 저희는 PNAV라고 말씀드리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리츠의 주가 대비 가지고 있는 순 자산 가치가 얼마냐 이걸 비교하는 건데 네. 순 자산 가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천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내 에쿼티로 이 5천억을 다 사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든요. 대출 받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뭐 대출이 한 2천억 정도 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순 자산 가치는 3천억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순 자산 가치가 3천억인데 예. 리츠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뭐 2천억에 거래되던가 아니면 예. 4천억에 거래되던가 음. 이렇게 뭐 프리미엄에 있던가 저평가 영역에 있던가 예.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것들 많이 보고요. 그거는 이제 현재 상태인데 예. 보통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는 뭐 저평가 영역이다 아니면 고평가 영역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네. 근데 현재 그 갖고 있는 부동산의 펀더멘탈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이게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임차 수요가 더 많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요즘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보통 주식도 안 좋지만 부동산도 되게 부담스러운 시기인데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리츠의 자산 가치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 최근에 나오셨는데 네. 이렇게 여쭤보니까 최근에 가장 죄송하기도 많이 하네요. 날카로웠어. 2% 같다. 가장 네.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인데요. 예. 저희가 우리나라 국내 리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건 2018년도예요. 예. 아직까지는 금리 하락기만 경험해봤고 금리 상승기의 리츠가 어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만한 이렇게 역사적 자료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예. 그래서 해외 사례를 많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 사례를 보면요. 미국의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로 금리에 갔다가 유동성도 많이 풀었고 2015년도 말에 돼서 처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러면 그때 미국 리츠 주가가 어땠냐라고 봤을 때 2016년, 2017년도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중에서도 리츠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리 주가랑 배당이랑 토탈 리턴 합친 토탈 리턴 개념으로 해서 9% 이상 수익률이 나왔고요. 근데 2018년도도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때는 리츠 주가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냥 마냥 금리가 올라가면 리츠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때 시장의 종합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2016년도 17년도에는 금리가 상승했지만 금리 상승이 경기 상승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리츠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8년도에는 금리는 올라갔는데 그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이 생겨나면서 예. 리츠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경기가 그만큼 부동산의 수요가 정말 좋다면은 리츠 주가도 좋을 수 있고요. 금리가 올라갔는데 경기까지 안 좋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이거를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예. 말씀하신 질문이 맞습니다. 금리 예. 인상기에는 부동산 투자에 좀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맞바람이죠. 예. 맞습니다. 가장 크게는 일단 조달해서 이제 투자하는 게 몫이 큰데 그 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예.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자산의 가치를 또 밸류에이션을 할 때 보통은 이런 스프레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또 우려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히 금리 인상기에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츠의 주가 수익률이 통상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보통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구간은 이 경기 침체를 겪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기에 보통 이렇게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상은 보통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면서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이 임대료를 계약할 때 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계약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시기에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동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까지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리 상승 시기에는 이 임대료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예. 이 비용 상승과 이 가치 하락 우려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서로 힘싸움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뭐 근데 또 기사에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는 부동산이 제일이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제일이다는 아니지만 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예. 사실 제일입니다. 이거는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임대료 상승으로 해서 예. 이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아니면 그런 섹터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부동산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은 비용만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이 힘싸움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봐야 되는 거고 예. 지금 현재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 긍정적 요소가 좀 더 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전례 없는 오피스 시장 호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 대표적으로 물류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성장을 기반으로 낮은 공실률과 임대료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는 시장이어서 조금 더 긍정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이런 시기에는 리츠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상황도 맞고요.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 판단할 때는 어느 게 좀 더 요인이 클까라고 하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6월에 들어서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면 경기 둔화 어떻게 보면 임대료 상승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 긍정적인 이 힘이 약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리츠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면 또 이게 또 뒤집어진다면 또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래서 마냥 금리 상승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리츠가 말씀 들어보니까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거니까 되게 부동산 같기도 한데 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부동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이 두 개의 성격이 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이 좋으면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 하긴 한데 그렇겠죠. 우리는 꼭 그렇진 않지만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게 약간 사람들이 주식을 좋아할 때는 부동산이 좀 덜하고 부동산을 좋아할 때는 주식이 좀 덜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에 더 연동할까? 예를 들면 리츠의 주가를 결정할 때 네.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더 많이 결정할까요?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그 부동산의 시장의 분위기가 더 주도할까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면 네. 매달 들어오는 월세. 월세가 더 중요해요. 월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격이 중요하냐? 이거의 자산 가격? 자산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는 거가 더 민감하게 반영합니까? 다 좋으면 다 좋겠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사실 뭐 제가 리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예. 모호성인데 왜냐면 이 투자자들이 저도 이제 왜냐하면 모호한 자산은 어. 뭐라고 말해도 안 틀려요. 그거는 이제 비밀 사항이고 연목적으로는 예.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거 네. 분명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 네. 근데 이게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의 영향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주식으로 또 인지되기도 하고 네. 또 이게 배당이 또 꾸준하다는 것 때문에 인컴형 자산으로 또 이제 예.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 할 때도 이 세 개를 다 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단기 순이익 대비 예. 이 이익을 보기도 하고, 이 예. 주가 흐름을 보기도 하고, 예. 예. 또 일드와의 스프레드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장점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 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활용하고 싶다. 그럼 또 리츠를 활용할 수 있고요. 예.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이 실물 부동산은 사실 좀 투자하기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대형 상업용 부동산 프라임급은 투자할 네. 기회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 기회를 또 활용하고 싶다면 또 리츠를 활용할 수도 있고 예. 또 인컴형으로 할 수도 하고 싶다. 그럼 또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개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하나를만 더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그 구간마다 이렇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네. 함께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최근같이 뭐 전 세계적으로도 ETF 이런 좀 패시브한 자금들이 또 많아질 때는 어쩔 예. 수 없이 그냥 주식시장에 같이 빠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한 포션인 이 섹터가 같이 빠지기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적 측면도 있고 또 인컴 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인컴 이 높은 인컴에 대해서 또 낮은 매력도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부동산 가치와 연동되는 게 리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결국은 이 주가와 가장 크게 연동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보다 가치, 자산 가치.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그 뭐 월세냐, 이 예. 자산 가치냐라는 예. 건데 사실 이거 두 개가 별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오르는 부동산은 예.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오르거든요. 이 자산 가치를 그렇죠. 그러네. 네, 아. 계산할 때 보통 이 수익률 일들을 계산할 때 이 자산 가치 대비 거기서 나오는 이 임대 수익률이 얼만큼 되는지를 계산해서 그게 자산 가치에 반영이 되겠죠.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거라서 이 월세가 많이 오르는 부동산은 그만큼 자산 가치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아하.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미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은 예를 들면 10년 전에 상장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5천 원에 상장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5천 원에 상장할 때의 평당 뭐 임대료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이다. 네, 2배 올랐네. 예. 그러면 그 리츠는 두 배가 지금쯤 한 되어- 1만 원쯤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1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그렇습니까? 물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그게? 그냥 물가 상승 따라가는 거니까 이건 뭐 거의 물가 연동체인데 그럼 느낌에는 그렇게까지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미국 리츠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네. 예. 제가 정말 실제로 리츠를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예.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미국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네 집에 묵었어요. 네. 근데 아파트가 굉장히 중앙에 자쿠지도 있고 뭐 헬스장도 있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런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 정도 하냐라고 예. 물어봤는데 이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연히 주식 매니저로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회사를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리츠였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한 아파트 리츠였고요. 네. 예. 그 리츠는 2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배당금을 계속 상승시켰던 리츠였어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대료가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리츠의 주가도 이만큼이 뛰었냐가 아니라 예. 그 기간 동안에 또 금리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이제까지 더 추가되면서 네. 사실 임대료가 뛴 거보다 주가 더 많이 예, 올랐어요. 임대료 뛴 것만큼 배당금이 뛰었고요. 그만큼 네, 주가는 그보다 더 올랐죠. 그래요? 거기에는 금리 하락에 따른 예. PER 멀티플 예, 상승이 멀티플 있었어요. 멀티 상승까지 상승까지 겹쳐서 겹쳐가지고 근데 네. 멀티플 빼고 나면 네. 임대료는 따라갑니까? 그러면 비슷하게는 가요 거의. 예를 들면 정확하게 2배는 아니더라도 네. 임대료가 같은 말인 것 같아. 임대료가 사실 올라가면 잘? 자산 사실, 가치가 예. 올라가니까. 리츠는 대부분의 수익을 다 배당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배당 수익률을 5%에서 투자했는데 임대 수익이 2배가 낮다. 네.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10%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이 배당 수익률 10%를 그냥 냅두지 않겠죠. 따라가긴 따라갈 이거에 것 대해서 같아. 당연히 더 추가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올라간다. 10%가 굉장히 매력도가 느껴져서 주가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리츠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네, 현재 2018년 전과 2018년 이후를 저희는 좀 리츠 시장에서 굉장히 좀 다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 리츠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했고 성장했다고. 정말 리츠라고 불릴 수 있는 좀 대규모 이런 리츠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중에 2018년도에 상장한 리츠들이 뭐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 예. 배당 수익도 역시 상승하고 있어서 배당금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배당금도 늘어나고 있고 주가도 5천 원에 상장해서 지금 뭐 7천 원,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주가 상승도 있었고 내가 그냥 그때 5천 원에 투자했다면 그때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어 5%였다면은 예. 5천 원 기준으로 하면은 배당금도 올라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누리고 있다. 좀 더 첨언해 드리면 사실 한국 리츠 시장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리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자산 가치나 이런 여건이 좋아진 것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따라온 리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한국에 있는 상장 리츠들은 저평가된 리츠들도 많이 있고요. 음. 근데 그 요인을 무조건 이렇게 투자자 측으로 또 돌릴 수 없는 게 사실 리츠의 재무제표를 또 뜯어보면 사실 또 투자의 기본이 재무제표니까 예. 사실 바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리츠가 바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리츠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부동산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게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산 가치. 예. 그리고 또 한국 부동산 이 리츠는 북밸류를 계속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 예를 들어 현재의 그 빌딩 가격이 아니라 아니가 맞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살 사왔을 때 때 가격이다. 가격. 사왔을 때 가격.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 뭐 네.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도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 리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자산을 시장 가치로 환원해서 이 주가 수준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한국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격차가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건 또 투자자의 잘못도 아니고 이러한 제도적인 조금 미흡한 점이나 아니면 리츠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좀 계속 제공하면서 이러한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는 또 과제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니 그 말씀은 그러면 리츠를 우리가 막 여러 리츠가 있는데 리츠를 골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고를 때 예를 들면 자산 가치가 북밸류로 돼 있다. 매입한 자산 시장 가격이 아니고 매입했을 때 가격으로 돼 있으면 그게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PBR로 보는 게 좀 애매하네요. PBR로 보면 안 되고 시가를 중심으로 봐야 되네요. 이 자산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짜리 건물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봐야 되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PNAV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가총액이 1조짜리 건물 3개 있는데 어. 그 리츠의 시총이 2조면 싸네? 50%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라고.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2018년도에 상장했던 리츠들이 그때부터 북밸류를 바꾸진 않았고요. 예.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이리츠코크랩 그리고 신한알파 리츠가 상장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증권사의 HTS나 MTS 예.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의 증권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네. 뭐 PER, PBR 지표가 예. 나오는데 그때 상장했던 리츠들이 지금 찾아보면 PBR이 뭐 1.7, 1.6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아니 장부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이네. 네. 리츠가 고평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점들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실물 시장 평가 가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좀 리츠 아하. 투자할 때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미국이나 저희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NAV라고 해서 실물 가치를 좀 환원해서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국내 리츠를 커버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여러분들도 늘어나면서 네. 그분들이 이제 리츠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때는 아, 이거 좀 보여줘요. 예, NAV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를 본다. 그러면 제가 그럼 순자산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걸 그냥 고르면 됩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개미 투자자예요. 나 리츠 오늘 설명 들으니까 리츠가 너무 좋은 것 같아. A 리츠는 연 4%, B 리츠는 연 8%. 8%. 그럼 B 리츠 무조건 B 리츠다. 네. 그렇게 고르면 됩니까? 우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너무 싶은데요. 무식한 질문이었나? 첫 번째는 네. 그 배당 수익률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PBR 지표처럼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최근에 상장된 리츠들은 연간 배당을 2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들이 회계 기준 결산 자체가 1년에 한 번 결산하는데 예. 이 리츠들은 배당을 적극적으로 주기 위해서 1년에 2번 결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증권사 뭐 MTS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라는 걸 잡을 때 최근 결산했을 때 배당금 대비 현재 주가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A라는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사실은 1년에 5%인데 2.5 그런 나오겠네. 시스템에서는 2.5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럼 증권사가 잘못이죠. 왜 그렇게 줘? 바꿔줘야지. 이건. 리츠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네네. 실제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분기 배당, 월 배당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시스템을 그래서 두고 있어? 리츠 회사 자체에서 IR을 잘 해서 예. 배당금을 잘 이렇게 홍보를 잘 하던가 우리 아니면은 실제 배당률이 얼마다? 네네. 어. 올해 연간 배당되는 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가이던스를 내놓거든요. 네. 우리가 이익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이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가이던스를 항상 맞추는 편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편이고요. 어허.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또 그래서 그걸 추정해서 좀 보고서를 작성하고 쓰기도 있고요. 하고.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사실 제가 이전에 배당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인데 예. 배당 투자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을 제일 많이 보세요. 네. 근데 사실 매니저들은 배당 수익률도 중요한데 네. 배당 안정성 그리고 배당의 성장성 이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뭐 우스갯소리로 제일 중요한 점은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다 얘기하는데 입지가 좋아서 계속 좋은 임차인들이 들어오고 예. 이런 수요가 많은 곳들은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낮겠죠. 왜요? 아, 낮다고요? 낮다고요? 배당 수익 왜요? 낮다. 왜요? 그 임대료 또 많이 받고 임대료 예. 많이 받으면 배당 수익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건물값이 비싸니까. 네, 건물 가격이 건물 비싸니까요. 가격 대비해서 네. 배당금이 네. 작다. 그렇지. 아. 뭐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건물을 다들 매입하거나 그 건물 사고 싶을 테니까. 네, 매각할 때 네. 보통 캠 레이트라는 단어를 용어를 많이 써요. 네. 캠 레이트는 내가 건물 가격 대비해서 거기다 나오는 순 임대 수익이 얼마 정도냐 하는데 서울에서 좋은 부동산들이 보통 캠 레이트 4%에 거래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하위에 있는 열등한 부동산이라고 하면 5%, 6%에 거래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부동산이 더 캠 레이트가 낮게 거래되다 보니까 예. 당연히 배당 수익률도 따라서 좀 낮을 수 낮군요. 있고요. 좋은 거일수록. 예, 좋은 거일수록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예. 리츠에 투자하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뭐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렇죠. 배당 수익률과 그렇죠. 장기적으로 내가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을 좀 기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마냥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는 정말 좋은 입지, 우량한 물건을 가진 그런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데 이런 리츠들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격이 수익률이 비싸고 배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우상향하는 각도는 높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단기적으로만 있고요. 그렇고. 단기적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사실 배당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높다는 건데 예. 또 그런 리츠가 굉장히 좋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뭐 임대료가 굉장히 떨어졌다가 임대료가 예.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 업계에서는 호텔의 캠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호텔의 임대 수익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어느 투자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그렇죠. 거둘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는 호텔 네. 안 좋았으니까 뭐 그때는 안 좋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우량한 쪽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마냥 배당 수익률 높은 것만 것보다는 찾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높은 게 안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거 하나 지표보다는 좀 더 다양한 지표를 보셨으면 좋겠다. 야. 그래요. 배당 수익률은 높은 건 높은 만큼 높은 이유가 있고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없다면 무조건 높은 거야지. 그렇죠. 그럼 주가가 다 반영했을 거고 그럼 다 무조건 배당 수익률은 모두 동일하겠죠. 그래요. 그런 그러면 게 있어. 리츠도 맞아. 큰 리츠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말씀하신 리츠가 저도 예전 보니까 한 건물 딱 3개만 있는 리츠도 있더라고. 한 3개만 딱 있고 여의도에도 뭐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밥 먹으러 가면서 이 리츠가 이 건물 산 리츠 거야? 하면서 맘 먹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데보다는 예를 들면 뭐 100개 뭐 이렇게 많은 데가 좀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닌가? 많으면 또 망하는 것도 있고 또. 근데 것도 우리는 있고. 많은 게 더 만약에 많은 리츠가 더 좋다면 네. 이미 그게 가격에 반영돼서 내가 살 때는 또 비싸져 있을 테니. 아, 그런가요? 근데 사실 이 상장 리츠의 진짜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왜요? 그 이제 왜요? 가장 큰 이유로 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상장 리츠가 어떻게 보면 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일반 부동산 투자 대비해서 자금 조달 수단이 더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시장을 통해서도 에쿼티를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고 예. 또 단순히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 자체 신용도를 가지고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러한 경쟁력이 있으면 만약에 좋은 빌딩이 딱 비딩에 났을 때 났다. 다른 이 기관 투자자들과 비딩에 붙었을 때 상장 리츠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리츠가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를 오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좋은 신용 등급을 받으면 더 다양한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자금 있습니다. 조달하기가 훨씬 유리하겠군요. 맞습니다. 아.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서 그걸 통해 또 더 좋은 자산을 매입하고 또 그걸 통해 또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이 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궤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유상증자와 그다음에 빠른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느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이 이제 첫 번째고요. 또 뿐만 아니라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네. 특히 이제 큰 규모의 이런 리츠들은 이 만기를 대출 만기를 다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 뭐 향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도래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균등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금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상승이나 이런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리츠가 더 예. 경쟁력이 있고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각 AMC들, 각 운용사들도 또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또 요즘에 또 효과를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게 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주요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 이상으로 만약에 성장했을 때는 예. 주요 인덱스에 편입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글로벌 리츠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제 FTSE가 그나마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글로벌 리츠에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인덱스고요. 예. 이게 이번 3월에 한국 리츠가 최초로 이 인덱스 글로벌 리츠 인덱스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면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얘 잘 모르는데 그래도 주요 인덱스에 편입됐다는 건 어느 정도 정량적인거나 정성적인 기준을 좀 충족했다라는 또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본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또 투자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효과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번 3월에 있었고 또 6월에도 있었고요. 또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리츠가 생길수록 또 이런 편입 아하. 효과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예. 유동성, 자금 유입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도 무슨 그 MSCI 뭐에 편입되거나 코스피 200에 편입되거나 하면 네, 네. 그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네요. 리츠도. 맞습니다. 리츠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겠군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최근에는 한국 리츠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예.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매수 유입이 들어왔을 때 이 주가 부양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편입을 노리고 미리 매수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 유동성이 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로 말씀하셨던 대로 유상증자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리츠가 네, 맞습니다. 되게. 그럼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요. 뭐 맨날 유상증자를 해. 막. 할인 유증자를 해요?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할인도 별로 안 해. 할인도 별로 안 해요. 거의 네. 그냥 유상증자를 해. 근데 다 이유는 우리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뭘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 포트폴리오 확대는 나중에 일이고 당장 유상증자를 해야 되니까
주가도 안 좋고 사실. 그런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예. 그 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은행 대출의 이자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까? 네, 사실 높지 않으면 그게 이제 역마진이 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높으면 네. 굳이 새로 증자하지 매입할- 말고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게 맞는데 네,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리츠 네. 입장에서도 더 확장은 하지 않고요. 어허. 그리고 사실 유상증자라는 게 이 일반 주식 시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운용 자금, 워킹 캐피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고 네. 그 얘기즉슨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까 돈을 못 모으니까 유상증자를 네. 한다라는 이미지 네. 때문에 이 유상증자가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 리츠의 유상증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츠가 유상증자 한다는 말은 신규 매입건이 있을 때, 신규 자산을 매입할 때 보통 유상증자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이 자산에 투자했을 때 이 효과가 더 그 주당 배당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조달한 자금으로 어떤 자산을 투자하는지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은 만약에 이 기존 포트폴리오를 해치는 자산 매입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주가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걸 알고 그다음에 주당 배당금을 깎을 걸 알기 때문에 각 리츠를 운영하는 운용사들도 또 더 좋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자산들을 매입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계속 열위의 부동산만 더 사야 되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또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네. 이전에 뭐 아직은 한국에서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뭐 아까 신한알파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전에 좀 싸게 매입했던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일드가 낮아진 그 얘기즉슨 가치가 많이 상승한 자산은 팔아버리고 예. 대신에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싼데 더 상승할 것 같아라는 예. 거를 또 싸게 매입해서 또 나중에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산 리사이클링 이런 포트폴리오 이 재조정을 계속 해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배당금을 계속 높여가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상장 리츠들의 주당 배당금 추이를 보면 대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어떻게 보면 이 각 AMC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뜻이군요. 배당금이 맞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회사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주당 뭐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좋고 맞습니다. 투자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의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 또 오르고 이렇게도 있고 볼 수 그렇게 있고. 볼 수 있고. 네. 네, 국내 리츠가 굉장히 지금 독특한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계속 리츠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리츠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는 사실 리츠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근데 현재 단계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리츠는 아직까지는 건물을 모아서 운영하는 데까지 모아가는 성장 지금 단계이기 단계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죠. 예, 현재 어떤 리츠들이 더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냐에서 잘 찾아보면은 예. 어떤 리츠들이 딜 파이프라인들을 잘 갖고 잘 성장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것까지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어떤 리츠는 생각보다 할인폭이 적고 어떤 예. 리츠는 할인폭이 큰데 그 안에는 경영진의 스마트함이 담겨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어떤 리츠가 잘 성장해서 저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주가에 포함되어 있다. 리츠도 상장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전무, 상무, 사장, 주담 다 있습니까? 주담 사실 있습니까? 우리나라 리츠는 법적으로 이제 네. 자기관리 리츠라는 게 있고요, 예. 위탁관리 리츠라는 게 있어요. 예. 자기관리 리츠는 말씀하신 대로 실질 회사고 그 예. 안에는 뭐 대표님, 상무님, 다 뭐 있군요. 주담 다 예, 있겠지만은 현재는 아까 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횡령 사태가 한번 나고 나서는 이후로는 이제 다 위탁관리 위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위탁관리 리츠는 리츠 자체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네. 여기는 정말 그냥 종이로 된 회사이고요. 이 리츠를 운영하는 운용진은 이제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외부의 AMC, SM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운용사에는 당연히 뭐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회사는 상장된 게 아니고 운용사는. 네네네. 아. 운용이 분리돼 있다. 예. 그럼 네, 주담도 운용사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 이 리츠 자체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직원이 없고 그럼 인건비도 안 나가네요? 네, 아, AMC 수수료가 한테 나가겠구나. 수수료가 네. 나가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AMC랑 일체인 거네. 법적으로는 큰 뭐 다 분리돼 있어도. 그런 셈이죠. 맞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잘해야 여기가 잘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구조네요. 야, 리치네.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좋은 걸 고르기가 너무 어렵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2%가만 의심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예. 예를 들면 제가 한 5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예.
시중에 내놓으면 500억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600억 받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리츠에도 사장님이 있다면서요. 안 사장. 요즘 뭐 운영하는 리츠 괜찮아? 잠깐 나 좀 보세. 나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아니. 어. 내가 지금 50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네. 니네 회사 돈으로 600억에 사주라. 아. 그럼 내가 50억을 뒤로 챙겨줄게. 아 그렇게. 그러면 난 600억에 판 거지. 그렇지. 그리고 사장도 야 내가 뭐 이 회사에서 뭐 얼마나 더 있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50억 받으면 되지. 그거 우리들만 하는 거니까. 그럼 뭐 나머지 주주들한테 대충 그냥 든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건물 하나 사는 거라면 좀 그런데 네. 건물이 뭐 10개, 20개, 100개씩 있으면 뭘 사는 거고 내가 누가 알겠어요? 그걸 큰 차이도 없이.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 네. 뭐 소금물을 부으나 설탕물을 부으나 그게 그거지. 그래 중간에 대리인 비용 네.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 이슈는 없습니까? 그 업계에는? 사실 오히려 상장 리츠가 그런 리스크가 좀 낮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장되어 있는 주체다 네. 보니까 예. 공시에 대한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 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주주들의 또 이런 또 견제나 이런 또 항상 보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자산을 매입하면 그 매입 관련 정보도 다 공시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정보 또 재무제표도 다 공시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진짜 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또 리츠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중에서 50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600억에 샀냐? 맞습니다. 근데 네.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 걸 수 있어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네. 예. 해외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주 서한을 보내서 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비싸게 왜 이런 샀냐? 자산을 비싸게 매입하고 샀느냐? 왜 이 가격으로 하냐라고 해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주가가 확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어떻게 보면 또 운영진은 주가 관리가 주요 또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예. 일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없애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저 팀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리츠 회사의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는 건물을 사는 건데 건물을 비싸게 살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게 하는 일이 제일 주요 근데 비즈니스. 그렇게 소문나면 너도 나도 야 내 거 좀 살래 하고 오지 않을까? 소식이 잘 되지 않을까? 여기는 잘하면 여기는 잘 사죠. 이렇게. 그리고 또 비싸게 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배당률이 또 낮아지는 또 그것도 있기 낮아지기는 하죠. 때문에 네. 어떻게든 싸게 잘 사서 좋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게 네, 과제입니다. 보통 부동산 업계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는 이제 네. 감정 평가 사안을 통해서 예. 이제 감정 평가를 받게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거래되는 상업용 빌딩들은 다 레퍼런스가 있는 빌딩들이에요. 그 말은 바로 옆 인근에 이제 유사 가격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정말 크게 차이 나게 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시가보다 비싸게 사주는 리츠가 있다고 하면은 예. 그런 경영진이 운영하는 리츠는 말씀하신 대로 대리인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예. 주주 가치를 이제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반영될 거다. 예, 그 주가가 너무 낮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그렇게 또 경영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요즘 리츠는 좀 고평가입니까? 약간 좀 저평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상장된 리츠들. 지금요? 지금 다 시장 다 안 좋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평가예요? 아니면 조금 나으려나? 덜 떨어졌다 리츠는.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그 시각은 상업용 건물 자체는 저는 먼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거품이 있네. 예. 라는 느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가치와 또 리츠 가치는 또 다르게 거래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 시가 대비 리츠의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형성돼 있습니까? 뭐 리츠마다 다르지만 예. 분명히 저평가된 리츠들도 있고요. 예. 고평가된 리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만약에 2년 전에 상장한 리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리츠는 상장할 때 공모가가 다 5,000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일정하게. 예. 근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단순히 지금 2년 전 대비해서 지금 한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죠. 예. 그런데도 5,000원 근방에 만약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리츠가 있고 예. 근데 반대로 한 달 전, 2달 전에 상장을 했는데 네. 그거의 가격이 똑같이 5천 그 근방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엄밀히 따지면 예전에 상장했던 애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최근에 상장한 리츠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치 기준으로 5,000원을 맞춘 건데 예. 그보다 높아져 있다는 거는 고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딱 어떻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렇게 저평가된 리츠들도 많이 있고요. 예. 반대로 고평가된 리츠들도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앞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맨 처음 말했듯이 어떤 임대료 흐름과 어떤 지금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걸 좀 매칭시켜 보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츠 체질에 맞는 투자 대상인 것 같아 나는. 리츠? 그렇지. 부동산에다가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는 게 왜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거나 어떤 네. 그 주가가 형성될까 생각하면 그냥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경쟁력.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도 음. 마찬가지예요. 뭐 서울의 핵심지 부동산 가격이 왜 이래? 네.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돈 벌어서 네. 빵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런데 어디에 묻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2%는 진짜 완전 소신이 돈 벌면 결국 부동산을 산다. 그러니까 누구나 뭘로 벌든 간에 코인으로 벌든 간에 주식으로 벌든 간에 최종 목적지는 좋은 집이다. 럭셔리 부동산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네. 얼른 이 집 팔면 빨리 집 팔아서 코인 사야 되는데 이 집 왜 이렇게 안 팔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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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인 빨리 팔아서 집 사야 되는데 이런 사람 많거든. 그 많죠. 근데 결국은 이제 다양한 이유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게 흐르기 마련이라 뭐 비슷할 것 같은데 해외 여행하는 분위기겠는데 해외 여행도 아니 게다가 해외 집을 보는 거야. 해외 그 빌딩들을 리츠랑 보는 여행 상품이랑 묶으면 네.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리츠 투자자들 대상으로 네. 투자한 그 부동산 직접 보러 가서 다니기. 지금 우리가 투자한 리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가 이런 요만큼 거.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 미국 리츠 협회에서 진행하는 미국 네. 컨퍼런스에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미국 이제 상장된 리츠 중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리얼티라는 리츠가 있어요. 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엠파이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스테이트 빌딩을 빌딩.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 네, 갑자기 여행 쪽 말씀하시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재밌게 좀 야, 생각해 볼 수 그러네. 있을 것 같네요. 네, 부동산 투자의 명가 이지스 자산운용과 함께한 네. 콜라보 콘텐츠 기획안 성장하는 K리츠 1탄 오늘 잘 배워봤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커요.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